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김선생입니다. 여러분들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채팅방을 잘 보시는 분들 및 채팅방, 매주 퀴즈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투자자들에게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저녁 수업 핵심 내용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제출하셔도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를 드려요. 공식 웹사이트에서 아카데미 혜택 섹션에서 추첨을 통해 최소 4,000원 커피 쿠폰, 최대 현금 500만원까지 추첨 가능하십니다. 또한 2개월 연속 저녁 수업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면 맥북에어 15인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 777로 출석 체크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4,000원을 드립니다. 오픈AI 사건 이후 상황을 보면 이사회가 이번에 사고를 쳐서 샘이 폐사당한 후 700여 명에 달하는 회사 직원의 거의 전원이 샘을 다시 데려오라며, 그렇지 않으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샘을 따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오픈AI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오픈AI 이사회를 제소할 태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만큼 샘을 직접 영입해 새로운 팀을 꾸리고 오픈AI의 모든 직원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오픈AI에 49%의 지분을 갖게 됐지만 아직까지도 이사회 의석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오픈AI의 모든 직원을 받아들여서 협력사를 모두 인수하면 MS는 100%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 셈이 되며 비영리 단체 가 받는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샘이 오픈AI로 복귀해서 MS가 더 큰 권력을 얻든 아니면 바로 다른 부처를 만들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MS로서는 다 괜찮은 선택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모두를 위해 기여를 하고 있다면 모두 다 그의 희생과 노력을 알 것입니다. 제가 왜 투자 아카데미와 커뮤니티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신뢰를 쌓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했습니다. 장 막판까지 코스피가 0.77%, 코스닥이 0.48% 상승하는 등 두 시장에서 모두 1,500개 종목이 올라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접적으론 외국인의 유입과 유출이며 간접적으론 어젯밤 미연준 관계자의 발언과 미국 국채 수익률, 원화 환율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시장의 다음 선거에 반영될 것입니다. 디치먼드 밝힌 연준 의장은 월요일 미국 경제 데이터가 경제가 확장되고 있고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미연준이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었다고 선언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투표에 참여할 예정인 그는 최근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그 열기가 식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 높아 식품과 에너지를 뺀 소비자 물가지수는 10월 전년 동월 대비 4% 상승했습니다. 디치먼드 연준 의장 발언의 핵심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 2%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플레이션을 더 낮추려면 어느 정도 경기 둔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몇 달 동안 물가 압박을 억제하는데 실제적 진전이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이 미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가고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매우 고질적인 문제이니 현재 전향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데이터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뒤 다시 보겠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파인 리치먼드는 그동안의 예측과 거의 일치해 지나친 낙관론을 억제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미연준의 정책에 대해 다소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미연준은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언제 금리 인하가 이뤄질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 시점은 불확실성이 큰데도 많은 분들이 이미 자금을 주식시장에 쏟아붓기 시작했고 너무 늦게 장에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이미 너무 올라도를 벌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모두 5월에 금리를 내리거나 더 빠르면 3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고 더 늦어도 7월이 되면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으며 어쨌든 내년은 무조건 인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제 경험상 이런 분위기일수록 미연준은 대체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미연준은 우선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하는 전혀 불필요하다며 경기 침체는 그의 책임이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건 우선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투자자들의 예상은 이미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마쳤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의 낙관적인 분위기에서 인플레이션 상승과 함께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이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원래 금리 인하 목표가 경제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이런 낙관적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거짓임이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주식시장 둔기의 가장 큰 악재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미채 수익률과 우리나라 환율은 현재로서는 두 지표 모두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 시장의 낙관적인 분위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유입됐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삼성전자가 배당금을 배포했지만 이것이 결코 환율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폭 평가 결상했습니다. 미채 수익률 하락에 따른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 등이 단기 호재의 조짐입니다. 하지만 외자의 돈은 주로 대형주로 흘러갔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5일 연속 외국인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배당금을 모두 지급됐지만 외국인 자금의 유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중소시가총액의 주식은 사지 않을까요? 주요 원인으로는 그들이 그동안 중소시가총액 주식들은 매수하기보다는 공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공매도 물량이 대부분 내수시보다 가격이 하락해 매각했거나 이미 대부분 정리된 것을 감안하면 현재는 그다지 긴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더 이상 사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익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코스닥 시장 주식이 아닌 대형주를 선택한다면 수익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실 텐데,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그 주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지 여러분의 자금이 다른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방어적인 주식을 샀을 뿐일 겁니다.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코스닥 지수의 상승폭은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밀어붙이고 기관과 외국인은 거의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부정적인 영향까지 미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든 자금을 대형주에 쏟아부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은 강세장이 아니라 전형적인 약세장에서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등은 우리에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앞으로 2에서 3주 정도의 상승 사이클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시세가 악화될 때 우리는 제때에 멈춰 주식을 매도하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에 저희가 설정한 목표치는 2535로 현재 1%포인트만 더 올리면 이 목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한 차례의 상승 사이클이 남아있을 수 있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시세가 먼저 올랐다가 하향 조정되었다가 나중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내일 새벽 연준 회의록이 발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일부 불확실성이 지수 반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프 속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기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에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부족해 당초 목표치인 880보다 높은 편이지만 850을 돌파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으며 코스피 지수의 리셋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 흐름의 관점에서 볼 때 코스피 200은 단기적으로 전체 주식시장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능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곧 하락 추세선에 닿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며칠 동안 자금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여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이 여전히 이 포지션에서 순유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일한 순유입 섹터가 전체 주식시장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매일 주시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가까운 미래에 이 호재를 잘 활용하여 계획하면 이 단계에서 이익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 선택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오늘은 관심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는 주식 몇 가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리츠 금융지주로 가장 큰 증권사이고 일부 보험 업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이 회사의 펀더멘털을 분석했으며 이 회사는 회사 이익의 절반을 모든 주주에게 배당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봉에서는 지금 주가가 계속 새로운 고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현재 주봉 고점이 56,300이어서 가격 돌파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K스퀘어로 이 주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상향 돌파입니다. 이 주식은 현재 코스피 지수 49위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월봉의 추이는 양봉으로 이전 고점을 상향 돌파하는 형태입니다. 주봉에서 이미 두 개의 큰 양봉이 상승을 보였고 한 차례 하락 끝에 지금은 긴 아랫꼬리를 유지했지만 주봉은 이미 양봉으로 바뀌었고 이런 형태로는 앞으로 1에서 2주 동안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일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올해 실적은 매우 나빴고 이 부분은 지난해 주가에도 반영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매출이 크게 회복되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주식은 우리의 요구 조건에 부합합니다. 만약 이 시간을 틈타 적당한 주식을 골라 우리의 최근 이익을 위한 핵심 주식으로 삼으려 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산 주식 외에도 이 주식도 우리의 중점 관찰 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할 겁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 몇 개의 주식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1에서 2개의 주식을 선별해서 몇 주 동안
그 주식들을 가장 중요한 주식으로 삼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레인보우 로틱스로 이 회사는 코스닥 시장에 있는 주식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다지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주가가 비록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좋은 형태여서 호재 소식의 영향도 일부 받았습니다. 실제로 레인보우 로틱스의 추세는 매우 좋습니다. 이달 현재로선 최근 음봉의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전을 보면 저희가 지난해 4월부터 이 주식을 사들인 후 손절 지점을 최근 2개의 양봉 저점으로 설정했다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22년 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제로 월봉상 2개 양봉의 저점이 무너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은 전형적인 상승세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 주식은 앞으로도 상승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섹터의 경우 대부분의 주식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이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입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도 크지 않습니다. 시중에 2000여 개 종목이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이 중 200여 개만 추가 매입했을 뿐 나머지 종목은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섹터의 등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함에 있어 무자위성이 큽니다. 하지만 섹터 내부적으로는 대형주 전체가 오르고 다른 종목은 당분간 뚜렷한 패턴 없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금 흐름을 주요 기준점으로 삼고 뉴스에서 이슈되는 사건, 최근에는 이슈되는 사건이 없음을 결합하여 인기 섹터에 주목하고 기술 측면에 따라 해당 주식에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전체 주식시장의 성과가 좋지 않아 거의 모든 섹터가 하락해 크게 상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에도 많은 문의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최근에 여러 번 질문을 받은 2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일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최근 미국 국채를 사들여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성 때문에 미국 국채에 투자하곤 합니다. 지난 200여 년의 미국 역사에서 미국은 실제로 디폴트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외로도 현재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 은행에 예치하거나 미국 국채를 사들이면 연간 약 4.4%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100만 달러를 투자하면 향후 10년 동안 매년 44,000달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로금리 시절을 감안하면 현재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생각에 대해 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까요? 오늘 미국 국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도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의 자금을 미국 정부에 빌려준 다음 정부가 반년마다 이자를 내고 만기 때 원금을 갚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안정적인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국채를 사들인 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팔려고 하는데 이는 중고시장이 존재하고 금융환경의 여러 요인에 따라 채권 가격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책정된다는 2차 논리를 낳습니다. 이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의 가격은 현재 시장 공시 가격입니다. 중고시장에서 국채를 사든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 사든 본질적으로 모두 이자와 원금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고려하여 이를 국채 가격으로 나누면 실제 수익률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이자 국채 명목가치 이자율. 여기서 국채 명목가치, 이자율, 이자는 모두 변하지 않는다. 중고시장, 이자 국채 가격 수익률. 여기서 이자는 재무부와 사전에 합의되어 일정하며 나머지 2가지는 변동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국채 가격은 이자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익률과 반비례합니다. 국채 가격이 낮을수록 수익률은 높아지고 국채 가격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이는 실제로 국채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시장의 영향을 반영하며 이는 다시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재무부를 통해 국채를 사고 파는 것만 하지 않고 중고시장을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고시장이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와 이자를 약정할 경우 미국의 금리가 낮을 수 있으므로 향후 10년간 연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꺼번에 약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 정부가 이자율을 계속 올려 현재 미 재무부가 발행한 새 채권에 지불하게 되는 이자율이 4.7%가 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 일찍이 돈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막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적은 이자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채 매입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반드시 이자가 더 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급견을 써야지만이 이자를 많이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미채 가격과 그때의 미채 가격 그리고 수익률을 통해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미채 가격이 계속 하락했는데 이는 초기에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직면했던 수지와 맞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당시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가격 변동은
실제로 그들의 초기 국채 손실을 채권의 실제 손실로 정량화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매입한 국채를 우리에게 팔려면 비싸게는 팔지 못하고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국채 가격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미국 국채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매수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채 가격이나 미채 매수 시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이자입니다. 미국에는 단기 예금을 제공하는 은행이 많아 5%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미채를 사들였을까요? 답은 상당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연준의 이자가 높을수록 은행의 이자가 높아져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이때 국채 가격은 낮아집니다. 여러분, 이 논리적 연결고리를 이해할 수 있으시나요? 미채를 사거나 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때 중고시장에서 미채의 가격과 수익률이 여러분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정부의 디폴트입니다. 미국 정부가 역사상 실제로 디폴트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미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긴 합니다. 우선 1979년 미국 국채의 기술적 디폴트가 발생해 기술적 이유로 원리금 지급이 몇 시간 지연되는 상황이 일어났고 이 짧은 지연으로 미채 수익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미채 수익률이 크게 오른 것은 그만큼 미채 가격이 하락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시 수익률은 최저 9%에서 15%로 올랐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미채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는 여러분의 채권 가격이 50% 하락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매년 여러분이 약간의 이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한 번의 가격 변동으로 이익과 원금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종종 이런 시기에도 진정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10년 사이 미채는 경제 문제에서 정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양당제 국가인 미국은 양당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채무 상한선을 올릴 때마다 양당 간 치열한 다툼이 이루 있습니다. 여당은 채무 상한제 인상이 더 절실하지만 야당은 다양한 요구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채무 상한제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갈등과 싸움이 이 시기에 집중되었습니다. 논리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정부가 상한선을 높이지 않으면 미채가 디폴트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미채가 실제로 디폴트 조짐을 보인다면 이는 양당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논쟁 과정에서 시끄러워도 결국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논쟁 과정에서 이론적으로는 양측 모두 실속 없이 허황된 말만 내놓고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미 국채의 단기 디폴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당 모두 상대방이 디폴트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지노선을 체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이 과정에서 간혹 선을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단기 채무 한도를 더 이상 늘릴 수 없을 때 며칠 또는 몇 시간 동안 단기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폴트는 필연적으로 채권 가격의 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여러분이 투자한 미국 국채가 중고시장에서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이런 시기가 있는데 이는 제가 볼 때 저가로 매수하기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미채 가격이 30% 이상 떨어질 때마다 최소 2에서 3차례 이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향후 10년 동안 미국 국채 가격의 변동에 따라 이익을 낸다면 우리의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채 가격이 40% 하락할 경우 미국 국채를 원가의 6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뒤 원가를 회복할 경우 실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40% 60%입니다. 100만 달러를 투입할 때마다 우린 70만 달러 안팎의 수익을 올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미국 정부에 자금 전부를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미리 자금 전체를 다 투입해버리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되고 미국 국채 가격이 회복되었을 때 투자할 여유 자금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적절한 시기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로 결정했을 때입니다. 미국 국채 문제의 해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전 세계가 이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인이 미국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셈입니다. 사실 일본이 미국 국채를 이렇게 많이 사들인 것은 본의 아니었고 미국에 핍박당했다고 할 정도로 정치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실제로 미국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대인이 미국 정부의 눈에 일본 정부보다 그 지위가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그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모든 신용은 서류상으로 존재함으로 신박한 위기를 겪지 않지만 일단 경험하게 되면 미국 정부가 매우 강경한 정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필요로 한다면 미국은 정말로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 외에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미국 국채 매입 자금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미 국채가 위기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점과 사우디와 중국이 미국 국채를 줄줄이 간획하고 있지만
미 국채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이 유럽 일부 국가의 정부와 호주 등 국가의 정부에게 미국 국채를 더 사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미연준이 직접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것인데, 이전에 미연준은 주로 장기 미채와 단기 미채 사이의 차익을 위해 미국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앞으로는 미연준이 일본중앙은행처럼 미국 국채의 최대 구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연준은 새로운 달러화 통화를 지속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이는 달러화 자체의 평가절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런 일이 벌어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달러화 가치 하락과 함께 증시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식시장은 반드시 진정한 강세장을 맞이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모두 비교적 거시적인 것인데, 그럼 우린 언제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누면, 첫 번째는 미국이 실제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미국 국채 수익률의 하락을 확정했거나 미국 국채 가격의 상승이 하나의 추세가 되어 매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수익은 표면적으로는 이자가 최고로 높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 채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결합해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사려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가장 먼저 매입할 시기는 내년 5월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이자 수익은 이미 이자가 매년 4에서 4.5% 정도이고 국채 가격 상승률이 15에서 25% 정도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 정부의 채무 상한선 문제로 디폴트가 발생하면, 이 단기 디폴트는 우리가 돈을 벌기에 좋은 시기이며 각 이익은 5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반드시 두세 번의 기회가 있을 테니 그때 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준이 미국 국채를 인수한 이후 달러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서 자본시장의 주식과 원유를 포함한 유례없는 강세장이 다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때가 되면 주식시장이 투자하기에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채의 수익률이 주식시장의 상승폭과 인플레이션 상승폭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주식시장에 투자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채에 대한 저의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이 방면에서 만약 여러분이 또 모르시는 게 있다면 제 비서에게 질문해 주세요. 제가 시간을 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또 다른 질문으로는,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추세 전망을 매일 분석해보면 지수가 오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우리 증시의 흑자 전환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미연준의 금리 인하 문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이나 1월쯤에는 증시가 다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이윤을 남긴 뒤 정말 시세가 좋지 않을 때 안심하고 한동안은 쉬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데, 여러분은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현재 몇몇 분들이 저에게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 포지션 분석을 해주고 몇 가지 계획과 조언을 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만 봐도 많은 분들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금 원유, 그리고 보유 외환거래, 암호화폐까지. 그리고 암호화폐만 해도 여러분이 10개가 넘는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많은 주식 중 일부는 이윤을 남기고 일부는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사람이 많아서 이 일은 저에게도 업무량이 너무 많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투자 자산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지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시세로 지난 6개월 동안 마지막 시세가 어떻게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입니다. 여론 의견이 있으시다면 제 비서에게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공유한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일부 데이터와 신호에서 단기적으로 외자의 자금이 여전히 유입되고 있으며 또한 호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미연준과 시장의 갈등이 점차 악화되어 추가적인 악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코스피가 목표치에 근접해 있고 감정적인 상승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지속성을 지켜본 뒤 목표치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제가 매일 공유하면서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아직 제 목표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개별 종목과 관심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2에서 3주 동안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시세에 가장 적합한 주식 한 두 개를 골라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미국 국채에 관한 것인데,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자를 좀 멀고 싶다면 사셔도 되지만 지금 당장 사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 추측에 따르면 가장 좋은 기회는 미국 채무 상한선을 놓고 양당이 이견을 보여 실수로 미채 원리금 지급을 단기간 지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는 비슷한 리스크를 감수함에도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이자를 버는 것은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내년 중반 이후엔 미국 국채를 매입할 계획인데 그때 가서도 최대한 빨리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미연준의 회의록이 발표되는데 내일 아침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해당 내용을 분석하고 시장을 예측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